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차별이라는 걸 혹시 받고 살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차별 때문인데요. 이 차별 때문에 시댁과의 연을 끊게 된 일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아들이 둘 있는 집안입니다. 저는 그 중에 작은 며느리고요. 보통 자식이 둘이면 동생한테 신경이 쓰이는 법인데 저희 시댁은 전혀 반대였어요. 저희 남편은 늦둥입니다. 시아주버님과는 나이 차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 많았죠. 그리고는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막둥이 집이라 사랑 많이 받겠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코웃음이 나오곤 한답니다. 사랑? 애정? 저는 결혼한 이후로 시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말이죠. 저만 그랬으면 이렇게 사연도 안 보냈을 거예요. 근데 제 아이들까지 차별하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제 남편은 고압 전기 만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아주버님은 회사원이고요. 아주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 하고 알 정도로 인지도 있는 중소기업의 임원이세요. 저희 시부모님들은 펜대 잡는 첫째는 애지중지 하시지만 고된이라는 둘째는 거들떠도 보지 않으십니다. 또 교사로 일하는 형님 손끝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고 안달복달 하시지만 저는 언제나 주방에서 서서 일해야 하고 잠깐이라도 앉을라 치면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워서 어디다 쓰냐며 핀잔을 듣곤 하죠. 처음엔 직업 때문에 그런가 했습니다. 남편이 혹시 부모님이 반대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그렇게 미워하시나 싶어서 결혼 초에 한번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자기 혹시 부모님이 전기 만지는 거 반대하셨어? 어? 무슨 소리야. 취업 잘 되니까 전기 기술 배우라고 한 게 어머니였는데?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차별을 하셔? 아주버님은 맨날 우리 아들 하면서 주변에 자랑하셔도 자기 얘기 나오면 입 꾹 다무시잖아. 맨날 머리 나빠서 험한 일 한다고 무시하시고. 아, 뭐, 내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에 어머니는 형을 더 예뻐하셨어. 그래서 국민학교 입학할 때부터 엄마가 그러셨었어. 넌 대학 같은 거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술이나 배우라고. 뭐?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쩌겠어. 내가 둘째로 태어난 걸. 그래서 고등학교도 공고로 가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한 거야. 전기 쪽이 취업 잘 된다고 엄마가 무조건 전기 배우라고 그러셨거든. 저는 항상 남편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자기만의 신념을 갖고 일하는 남편이 늘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품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누가 보면 주워온 자식 억지로 키우는 것처럼 시부모님은 제 남편에게만 엄격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형님 댁은 집도 해주고 차도 해줬다는데 저희는 집은커녕 신혼집에 살림살이, 자동차 전부 저희 힘으로 구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사야 했거든요. 정말 10원 한 푼도 안 도와주셨어요. 예, 큰놈 장가 보낼 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집 사주고 뭐 하다 보니 둘째 놈 뭐 해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간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라. 처음부터 높은 데부터 생활하면 금방 내려오는 법이야. 내 말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그럼 형님네는 처음부터 높은 데부터 시작한 건 대체 뭘까요? 무슨 설득을 하더라도 말이 되게 설득을 하셔야지. 아무튼 전 그때부터 시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 저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처음에 월세부터 시작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투룸, 쓰리룸으로
점점 살림을 늘여나갔죠. 그 사이에 토끼 같은 아이들도 낳았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생긴 줄 아시나요? 세상에나 큰 놈, 작은 놈 차별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손주 새끼들마저 차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첫째는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둘째는 이제 막 세 돌이 지났습니다. 형님네는 결혼은 일찍 했지만 난임 때문에 임신이 늦어져서 아이들 나이가 저희 애들이랑 비슷해요. 저희 애들보다 한두 살 많은 정도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형님네 애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고 내 새끼들 내 새끼들 하면서 예뻐해 주시는데 저희 애들은 항상 구박대기였어요. 울면 시끄럽게 운다, 웃으면 실없이 웃는다. 가만히 있으면 저건 바보라 멍하니 있는다. 진짜 온갖 막말을 다 하셨죠. 그렇게 형님네 애들은 뭘 해도 예뻐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승준이 혜준이는 어쩜 이렇게 하는 짓이 예쁠고 누구 손주야 우리 똥강아지들? 할머니 손주.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이 할미가 다 사줄게. 할애비도 여기 있다. 내 새끼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할애비가 다 해주마. 형님네 애들이 우주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정말 우주라도 보내줄 기세였어요. 반면에 저희 애들한텐 한없이 냉정했죠. 저희 첫째는 워낙 정이 많아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름을 물어보거나 먼저 살갑게 다가가서 인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물며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오죽할까요? 종종 시댁에 갈 때면 그 작은 아이가 먼저 다가가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시우 왔어요. 시우 안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애교를 부리는데도 표정 하나 안 변하더군요. 오히려 애한테 무안을 주는 일이 많았어요. 거 TV 안 보이니까 좀 비켜. 아유 얘는 누굴 닮아서 이렇게 물색이 없어. 사내 놈이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가지고 쓸데도 없고. 저는 그럴 때면 큰 소리까진 아니어도 시부모님께 한마디씩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시우는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뵈니까 좋아서 그런 건데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시우도 어머님 아버님 손주예요. 지나가는 동네 애가 아니고요. 그러면 시부모님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시선을 돌려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 대화다운 대화를 해볼 수조차 없었죠. 또 시댁과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시댁에 불려가야 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심지어 새벽에 야찬까지 챙겨드리러 가야 했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만삭의 몸으로 시부모님 생일상을 직접 차려야죠. 명절 음식 해야죠. 제사 때 되면 제사상도 차려야죠.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제가 그 무거운 몸으로 기껏 하루 종일 불 앞에서 고생하고 나면 형님네는 늦지막히 나타나 시부모님께 선물 하나 떡 하니 내미는 게 다였어요. 설령 형님이 일찍 왔다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었죠. 그런 날이면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선수를 치더군요. 아유, 뭐하러 이렇게 일찍 왔어. 서울에서 내려오려면 일찍 와야지. 안 그러면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둘러서 출발했어요. 쉬는 날은 좀 푹 쉬어줘야 또 나중에 열심히 일하는 법이다. 집에 있지 말고 너네 둘이 나가서 데이트라도 좀 하고 와. 애들은 우리가 봐줄게. 영화 구경이라도 다녀오든지.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어차피 집에 일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너까지 고생할 거 뭐 있니? 우리 귀한 큰 며느님은 편안하게 놀다가 저녁에 오세요. 제사 준비 다 되면 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형님은 저를 셀록 쳐다보고는 동서 고생해 한마디만 남긴 채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옥이었죠. 음식은 음식대로 해야지. 당신들이 봐주겠다며 놓고 가라던 형님네 애들까지 저보고 보라고 떠미는 시부모님 때문에 졸지에 애 넷을 봐야 하는 처지였으니 말입니다.
물론 남편이 도와주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의 특성상 한 번 출장을 가면 오랫동안 돌아오기가 힘들어서 대부분의 집안 행사는 저의 몫이었어요. 그럴 때면 정말 다 뒤집어 엎고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내가 있어도 우리 애들을 천덕꾸러기 취급하는데 나까지 없으면 시부모님들은 정말 내 자식들을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차마 나오지 못하고 꾹꾹 참기만 했죠. 또 저희 집과 시댁은 불과 걸어서 5분 거리였지만 시부모님들은 저희 아이들을 단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습니다. 서울 사는 형님네 애들은 틈만 나면 데리고 내려와라, 봐주겠다, 너희들은 놀고 와라, 이렇게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시면서 정작 제가 급할 때 저희 아이들 잠깐 맡기려고 하면 결사반대를 하시더군요. 그러다 엄마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급히 가봐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친정엄마가 다쳤다고 하면 보통의 어머님들 같으면 아이고 무슨 일이다니 어서 가봐라, 애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런 순간에도 철저히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지금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시다는데 애들 데리고 가기가 좀 그래서요. 1시간만 애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금방 올게요. 엄마 얼굴만 보고 올게요. 아유, 나는 애들 못 본다. 이 나이 먹고 대리육아 할 생각 없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데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보라고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한 번만요. 진짜 딱 한 번만. 애들 지금 잘 시간 다 돼가서 좀 있으면 알아서들 잠들 거예요. 그냥 옆에 계셔만 주시면 돼요. 됐다. 정 급하면 그냥 데리고 가. 뭐 병원 좀 데려간다고 애들이 죽니? 그리고 네 어머니도 그래. 이 시간에 시집간 딸을 응급실로 불러내면 어떡해? 출가 외인이란 말도 모르시나? 웬만큼 큰 병 드신 거 아니면 혼자 택시 타고 가시라고 해. 괜히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고. 제가 놀러 가려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쓰러지셔서 잠깐 상태 확인만 좀 하고 오겠다는데 그걸 안 받아주시더군요. 결국 저는 갓난 애를 업고 이제 막 걸음 많은 애 손을 잡고 병원 응급실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다른 것보다도 엄마한테 그런 꼴을 보이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시부모님한테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 할도리만 하고 살겠다고요. 그런데 사건은 지난 설날에 터졌습니다. 형님네 애들은 쌍둥이인데 몇 년 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세뱃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 어린애들 손에 5만 원짜리를 턱턱 안겨주시더군요. 그래서 사실 내심 기대했습니다. 5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리 애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세뱃돈 주기 시작하시겠지 하면서 말이에요. 세뱃돈 주고받고 하다 보면 우리 애한테 정도 붙이실 수 있으시겠지 하는 기대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만 기다렸는데 저를 기다리는 건 살가워지는 고부관계가 아니라 어이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지난 설날 아이들이 나란히 서서 시부모님께 세배를 드렸죠. 저희도 형님네도 모두 언제 애들이 이렇게 컸냐며 감탄하고 있을 때 이제 세뱃돈을 주겠다는 시아버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애는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도 못했고 경제관념도 없어 어차피 세뱃돈을 주시지 않을 게 뻔했기에 저는 둘째를 뒤쪽으로 불렀는데 그때 아버님이 저를 말리시더군요. 세배를 했으면 똑같이 세뱃돈을 받아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못 써. 둘째 이리 보내거라. 저는 내심 아버님께 정말 감동했어요. 이제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라도 예뻐해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형님네 큰애한텐 세뱃돈 5만 원, 작은애한테 5만 원을 주시고 나니 손에 남는 돈이 없더군요. 그리고는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꼬깃꼬깃 접힌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파란색 빛을 띠는 1,000원짜리 2장이었죠.
그 1,000원짜리 2장을 저희 애들에게 내밀며 시아버님은 돈 귀한 줄 알아야 한다. 허튼 데 쓰지 말고 학용품 사는 데 써. 알았지? 하며 엄한 목소리를 내시더군요. 애들이 겁을 먹고 제게 달려올 정도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돌아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지금까지 날 무시하는 것도 내 남편을 무시하는 것도 우리를 차별하는 것도 꾹꾹 참아왔는데 꼬깃꼬깃 접힌 1,000원짜리 2장이 제 분노를 폭발시켜버렸죠. 저는 그 순간 악을 지르며 소리쳤습니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 애들이 거지예요? 아버님한텐 형님네 애들만 손주고 저희 애들은 어디 길 가는 거지들인가요? 얘가 지금 어디 시어른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제가 지금 큰 소리 안 치게 생겼어요? 형님네 애들은 학교 들어가자마자 세뱃돈이 5만 원이었는데 저희 애들은 뭐예요? 딸랑 1,000원? 그것도 아껴 쓰라고요? 아버님, 요즘 과자도 1,000원이 넘어요. 지금 놀리시는 거예요? 차라리 주지 말지 그러셨어요. 차라리 그냥 안 줬으면 차별하나 보다 하지 이렇게 무시당하는 기분은 안 들었을 거예요. 이 못돼 먹은 것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저 이 집안 며느리 그만둘게요. 사표 낸다고요. 우리 애들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게 할 생각도 없고 저도 더 이상 형님네만 차별하는 어머님 아버님이랑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이혼 수속 밟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2시간 거리의 친정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가서 엄마 아빠를 붙잡고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엄마 아빠도 크게 분노하시더군요. 그런 못 배워먹은 집구석을 봤나? 어디 남의 귀한 애들을 차별이야 차별이. 아유 그러게요. 원래 늦둥이 두면 늦둥이한테 더 정이 가기 마련인데 아니 원 주어원 애도 아니고 해도 너무하네요. 너 마음 단단히 먹어. 이대로 이혼해도 우리는 절대 반대 안 할 테니까 네가 중심 딱 잡고 네 자식들 지켜내. 알겠어? 네, 아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저희 친정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늘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한다고 우리 애들만큼은 자기처럼 힘든 일 안 시킨다고 명절이고 주말이고 없이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시댁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저희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더군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곧바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혼만큼은 막아주세요. 전 애들 엄마랑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네도 힘들게 산 거 알아. 다 들었어. 근데 자네 집안에서 그렇게 나오면 자네가 방패가 되어줬어야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지 마누라, 지 자식도 못 지키는 남자한테 내 딸 맡길 생각 없네. 돌아가. 장인어른, 제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제 아내를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이 길로 제가 저희 집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그 사람 저한테 다시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부터는 지키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남편의 말에 아빠도 엄마도 그리고 방에서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진짜 집안과 인연을 끊겠나. 그래도 저 정도 다짐을 한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에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남편의 다짐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 댁에 드리던 생활비 용돈을 모두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게 연락도 받지 말라고 번호를 차단시켰고 당연히 시댁에 가지도 않았죠. 그리고 제 앞에서 남편은 시어머니께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그동안 평생 참고 살았어요. 형이랑 차별하는 거 다 참고 살아왔는데 내 마누라, 내 자식들까지 차별하는 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버지 얼굴 안 보고 살려고요. 2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앞으로 금전적인 지원도 없을 겁니다.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군요.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밖에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정말 온갖 난리를 다 부리더군요. 그래도 끝까지 저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결국 이웃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끌려갔고요. 휴대폰이 불이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차단하면 형님 번호로 그마저도 차단하면 친구 핸드폰까지 빌려서 연락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단 한 통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굳게 마음먹은 만큼 저도 제 자식들 지키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반년 동안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평생 안 보고 살 거라고 했지만 그 다음 추석쯤 되었을 때 소식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뭔가 마음 한켠에 쌓인 복수심도 아직 다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남편을 졸라 시댁으로 향했어요. 애들은 친정집에 맡겨두고 저희 둘만 갔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던 날보다 더 떨리더군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시댁의 문지방을 넘어선 그날, 정말 살면서 가장 웃기고 통쾌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고고하시던 형님이 부엌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서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버선발로 나와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아유, 어서들 와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연락도 안 되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어서 들어와서 앉아. 결혼 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남편과 저는 얼떨떨했어요. 웃기기도 했고요. 생활비에 용돈에 지원해 드릴 거 다 해드릴 땐 아무것도 안 해주는 큰아들이 최고라고 차별하던 분들이 저희가 갑자기 지원을 끊으니까 저희한테 설설 긴다는 게 말이죠. 처음이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거. 아유, 넌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가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마음은 안 그래. 항상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손주들은 어쩌고 니들만 왔니?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냥 자식이니까 명절에 얼굴이나 비추러 온 거지. 다시 자식 노릇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지 말고 우리 작은 며느님이 마음이 단단히 상했나 보구나. 원래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고 아끼는 자식일수록 호되게 가르치는 법이야. 너도 애 키우는 부모니까 그 심정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좀 이해해줘라. 그러더니 본론을 꺼내시더군요. 니들이 갑자기 보내주던 돈을 안 보내주니까 살기가 너무 어려워. 큰애들은 지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생활비도 못 준다고 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우리가 뭐 직업이 있니 뭐가 있니 남은 거라곤 꼴랑 이 집 하나인데 이걸 담보로 대출 받을 수도 없고 자식된 돌이 한다고 생각하고 생활비나 좀 계속 보내줘. 우리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니. 부모를 굶겨 죽일 생각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큰아들네한테는 돈 한 푼 못 받고 저희한테 매달리는 꼴이라니 정말 웃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네한테 그렇게 간이며 쓸개까지 다 빼줬는데 왜 생활비도 못 받고 계세요? 애들한테 준 세뱃돈만 해도 얼만데. 애들 아빠 직업 항상 부끄러워하셨잖아요. 전기쟁이라고. 근데 그 전기쟁이가 번 돈을 꼭 그렇게 받으셔야겠어요? 아유, 저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이런 말 못할 텐데. 아가, 그러지 말고. 두 번 다시 어머님 아버님한테 마음이든 돈이든 드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그건 애 아빠도 동의한 부분이고요. 뭐? 진짜니? 막둥이 너도 진짜 그런다고 했어? 어디 말해봐. 그러자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나한테 자식돌이 강요할 생각 마세요. 부모로서 당연히 해줘야 할 부모 노릇도 제대로 안 해놓고 왜 저한테만 자식돌이를 강요하려고 하세요? 복량은 그렇게 아끼는 형한테 받으시고
저는 그냥 내놓은 자식으로 생각하세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요. 아유, 우리가 또 언제 너를 내놓은 자식 취급했다고. 제 말 안 끝났어요. 한 번만 더 전화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귀찮게 하면 그나마 명절에 얼굴도 안 비출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도 키워는 주셨으니 보답은 해야겠죠. 엄마 통장으로 100만 원 보내놨으니까 그걸로 알아서 사세요. 이제 그 이상은 단 한 푼도 이 집 구석에 가져올 생각 없어요. 아유,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해. 이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하자. 어? 너희 아니면 누가 우릴 복량하니? 누가 우릴 먹여 살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사실 너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네 할머니가 하도 둘째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낳는 바람에 낳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게 지금 자식한테 할 소리예요? 남편의 눈빛이 변하자 시어머니는 아차 싶었는지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계획에 없었던 임신이었고 그래서 내가 많이 당황했었다는 거지. 그땐 나도 어렸으니까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없겠니? 그래서 평생을 차별했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널 보면 미웠어. 너 낳고 변한 내 몸도 싫고 내 처지도 싫고 다 싫었어. 그래서 그랬어. 그래도 부모인데 어떻게 인연을 끊으려고 하니? 나중에 우리 더 늙고 병들면 우리 누구랑 살라고. 큰애들은 벌써부터 우리 못 모신다고 딱 잘라 말하던데. 그렇게 차별을 하고 편애를 했는데 결국 큰아들한텐 버림받게 되셨네요. 근데 어쩌죠? 전 형처럼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지원을 받은 적도 없어서 두 분 책임질 생각이 더더욱 없는데 해지라도 주우세요. 두 분 먹고는 살아야죠. 그렇게 미워하던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두 분이 알아서 사세요. 차별을 하든 안 하든 이제 나도 신경 안 쓸 테니까. 남편은 붉어진 눈으로 그 말만 남긴 채 제 손을 잡고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와 시댁은 왕래 없이 연락 한 통 없이 지내고 있어요. 물론 경제적인 지원은 당연히 없고요. 소문으로 듣자 하니 시부모님 두 분은 집을 팔고 자신들이 전세 사는 조건으로 돌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잠시 생활할 생활비 정도는 벌었나 본데 그 돈이 다 떨어지면 과연 어떻게 될지. 그 사건 이후로 큰아들 내외도 부모님이 자기들한테 빌붙을까 봐 걱정됐는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차별과 편애로 얼룩진 자식 사랑의 말로는 결국 쓸쓸한 고독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반증 같달까요? 물론 차별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마음이 자로잰 듯 똑같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차별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을 차별한다는 건 너무 비열한 행동 아닐까요? 시부모님을 보며 저는 마음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저렇게는 늙지 말아야지. 속물처럼 내 자식 등급 나누고 내 손주들 차별해가면서 살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했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커서 손주를 보게 해주려면 아직 한 20년도 더 있어야 하겠지만 말이에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은 결국 자기가 받은 상처 그대로 다시 거두게 될 거예요. 너무 혼자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